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를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해인의 김배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법률적인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그리고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들어와 있는 상담 어떤 내용들인지 함께 미리 한번 만나보시죠. 집이 침수됐어요. 처남 때문에 아내와 사이가 틀어졌어요. 치매 걸린 어머니의 자산 관리, 학교폭력 가해자가 된 아들. 네, 이렇게 4가지 사연이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궁금해하면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죠. 목요일은 생활 속 법률 상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일상의 로 시간입니다. 자, 변호사님, 오늘 함께 알아볼 법률 상식 어떤 건가요? 네,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교통사고죠. 네. 그런데 막상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셔야 할지 막막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우선 법률에서는 교통사고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네, 교통사고는 운행 중이던 자동차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상의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건설기계, 전동킥보드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그리고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사고는 피해의 경중에 따라서 사망사고, 여기서 사망사고는 교통사고가 주 원인이 되어서 72시간 내에 사망하는 사고를 말하는데요. 그리고 중상, 즉 의사의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또는 경상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어떤 부상사고, 그리고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신고 및 물적 피해 사고로 모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른바 12대 중과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음주운전이 좀 떠오르는데 네. 그 밖에 또 어떤 경우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까요?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2에 시행되는 12대 중과실은 기존에는 11대 중과실이라고 했었죠. 여기에 2017년 12월 3일부터 한 가지 항목을 더 추가돼서 12대 중과실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 시속 20km를 초과해 과속한 경우,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금지의 경우, 철도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 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한 경우, 자동차 문을 정확히 닫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화물 고정 장치를 위반한 경우 등 모두
12가지가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그 만약에 이제 교통 그런 법규를 위반해서 사고를 내게 되면 해당 가해자는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에 따라서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에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 처리법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사안별로 음주 약물로 사람이 다쳤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고요. 같은 이유로 사람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운전 의무를 저버리고 어린이를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만일 같은 이유로 어린이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이제 피해자랑 합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 원인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출이 되면 기소가 되지 않거나 기소가 되었더라도 공소기각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경우에도 합의를 통해서 형량을 낮출 수는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게 미리 좀 알아두지 않으면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좀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은지 행동 요령도 좀 알려주시죠. 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내가 피해 차량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굳이 경찰을 부를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추후 과실 여부에 따라서 내가 가해자인지 또는 피해자인지가 달라질 수도 있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 사고 미조치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무조건 정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다친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비상등을 켜야 하고요. 주간에는 후방 100m, 야간에는 후방 200m의 삼각대를 세워 두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방 운전자와 서로 얼굴을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차량 정보를 교환한 후에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직접 사고 접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이때 인사사고는 현장에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셔서 경찰에서 사고를 인지를 하고 그 경위를 기록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험사나 이제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 현장 사진을 좀 찍어 두셔서 사고의 위치나 뭐 바퀴의 어떤 위치, 그 상대 차량의 번호판 이런 것들을 조금 찍어주시면 좋겠죠. 추후에 사고 처리를 위해서 현장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 생생법률쇼도 사실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교통사고 관련된 사연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실 비율 산정을 놓고 그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실 비율은 보통 어떻게 산정되나요? 그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상황, 법률적인 요소,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제 보험사들끼리 협의를 하거나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우선 사고 당시의 상황, 속도, 교통량, 도로 상태 등을 고려를 하게 되고요. 법률적인 요소로서 우선권, 신호 위반 등을 반영을 하고 이때의 사진, 영상, 목격자 진술들이 증거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심의 절차는 대표적으로 대표협의라고 해서 네. 보험사 실무자 간 합의에 의해서 우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있고요. 만약에 서로 합의가 안 돼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인 변호사 한두 명 정도가 참석이 하는 소심의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도 불복할 경우에는 변호사 4인이 참석하는 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되고요. 가장 보통 일반적인 시일은 대표 협의에 한 44일 정도가 걸리고 소심위에는 75일, 재심위에는 125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분쟁심의위원회에 일단 그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82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한 석 달 정도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네요. 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걸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좀 번거로워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일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분들께 좀 조언을 드리자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추후에 어떤 과실 비율을 따지다 보면 오히려 내가 과실이 더 많아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먼저 연락을 하시고 다음에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실무적으로는 이제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잘 이제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데, 네, 네. 좀 번거로워진다고 많이 이야기를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일을 좀 근데 키우는 이제 거 아니야? 당시에는 네. 좀 피해를 좀 인정했던 어떤 가해자가 네. 돌연히 자신이 피해자다 또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지 네. 블랙박스 제공을 상대방이 거절한다든지 또 지불 보증이나 차량 수리에 이제 문제가 그 보험사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대방이 오히려 보험사를 접수를 했다가 취소를 하는 네. 그런 사항도 실무상으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나중에 여러모로 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경찰의 안내에 따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통사고 발생했다는 공적인 입증 서류인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발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라도 경찰에 신고하셔서 이러한 서류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법적인 분쟁이 있기 전에 좀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최대한 좀 이용하시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조언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활 속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일상의 로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연결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지금 주말에 집을 이렇게 하루 비운 사이에 네. 집이 침수가 되었어요. 네. 네, 원인은 이제 공용배관이 막히면서 이제 역류가 발생해서 이제 생활하수가 저희 집으로 모두 흘러온 건데요. 네. 이제 LH 측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이제 관리 부주의로 책임을 몰고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관리사무소 측의 보험사랑 합의를 앞두고 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고장이 안 난 가전 가구나 이제 그런 부분은 피해 보상이 어렵고, 숙박비나 식비도 일부 혹은 보상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이제 법률적으로 맞는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에서 침수 피해가 있으셨고, 그것에 이제 그 피해를 좀 보상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분쟁이 좀 발생할 여지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옆에 지금 김배년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 상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민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LH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피해 신고를 하시고 또 연락을 해보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지금 LH 측에 민원을 넣어서 네. 민원 답변을 받은 상황인데요. 네. LH 측은 구배 분량이나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본인들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의 관리 부주의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네. 저희가 지금은 관리사무소에 그런 보험사 측이랑만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는 이제 산하기관이니까 LH 측의 문제도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지금 그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 네. 이런 의사는 지금 통보를 받으신 건가요? 지금 보험사 측의 손해사정사께서 사고 현장을 방문하시긴 하셨는데 네. 아직 정확한 공사 일정이나 보상 간의 합의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제가 기초적인 내용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드리면은 그 민법 그 제외 623조에서는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하고 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건물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거죠. 지금 LH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임대인은 지금 LH 즉 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겠죠. 관리사무소는 한국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와 위탁 관리를 체결한 업체에서 운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관리사무소는 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 관리를 하신 것일 뿐이라서 실제로 누수에 대해서 원칙적인 어떤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임대인인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LH에서 위탁관리 업체의 이제 관리사무소에 왜 관리를 제대로 못했느냐 이러한 이제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LH와 그 위탁관리 업체인 관리사무소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이고 실제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러한 그 손해를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서 누수에 대한 기본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지금 LH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경우에 그 LH에 대해서 시설 노후화로 인한 어떤 그 누수 또 그 시설물의 어떤 그 낙하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손해사정사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그것도 최근에 작년 11월에 이제 LH에서 그 한국 손해사정협회와 이제 어떤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일단은 이제 손해를 먼저 좀 파악을 먼저 하자.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협약을 하고서는 일단 사고가 있으면은 손해사정사를 먼저 내보내기로 지금 협약을 해서 아마 먼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그 LH에서 지금 책임을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아마 보험 처리가 지금 되는 과정에 있으실 건데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만족을 못 하신다 그러면 사실 분쟁의 대상을 일단 LH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어떤 그 가전 제품이나 가구 피해가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가전이나 가구는 그러니까 가전은 작동은 다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현재는 지금 작동이 되지만 어느 순간 이게 망가지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부분도 청구가 가능한지가 궁금하고요. 가구도 지금은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용 불가능한 거는 이제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가구도 목재이다 보니 이제 사후에 없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청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직 이제 그 손해사정사가 다녀간 이후로 그 손해 내역에 대해서 정리된 그 내역을 통지를 못 받으신 상태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아마 그 손해사정사로부터 각 손해의 내역 및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이제 정리된 아마 통지를 받으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거를 보시고 다시 손해사정사
및 이제 보험사와 아마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제가 기본적인 이것도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직접적인 피해는 손해는 모두 보상의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즉 가전제품 또는 가구 등이 이제 못 쓰게 되었다든지 뭐 벽지가 손상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들은 직접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모두 보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다만 이제 그 조금 많이 이제 분쟁이 생기시는 게 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TV를 갖다가 제가 이제 100만 원짜리를 이제 사서 그것이 이번 사고로 누수 피해로 인해서 못 쓰게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에 100만 원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그것을 예를 들어 5년 전에 샀다. 그럼 5년 동안 그 가치가 어떤 약간 감가상각이 감각이 되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것은 이제 중고가의 시세대로 사실은 이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5년 이후에 그것을 뭐 50만 원이다, 30만 원이다 이렇게 보상을 해주게 되면 사실 그 비용으로는 지금 다시 동일한 TV를 시장에서 사실 수가 없으시게 네. 되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일단은 경제적인 손상된 손해가 발생한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이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손해는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담자님께서는 일단은 물에 한번 좀 누수 피해가 있었던 것이니까 지금 작동은 잘 되더라도 이후에 이것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손해가 확인이 된 부분이 아니라면 장래의 잠정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현재 그것을 청구하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좀 고려를 하셔야 될 이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후에 이것이 다시 망가져서 손해로 발생이 된다면 그때도 사실은 이것이 누수 피해로 인해서 즉 이제 인과관계가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추후에 수리 과정에서 과거에 누수 피해로 인해서 이러한 손상이 있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 고장의 발생의 원인이 됐다라는 것이 뭐 수리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다시 또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현재는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범위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청구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네, 그럼 혹시 위자료 같은 부분은 청구도 가능할까요? 이런 부분은? 위자료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이제 손해에 대한 이제 피해 보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실 게, 법률적으로는 통상 어떤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재산적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이 되었다면 실제로 그로 인해서 일부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적인 손해배상으로서 그 정신적인 고통도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그 법원에서 판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금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해서 거기서 손해배상 손해사정사가 손해를 갖다가 산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받게 되신다 그러면 사실 그 과정에서 막 굉장히 막 번거롭고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셔야 되고 실제로 정신적인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경제적으로 그 물건값을 갖다 이제는 배상을 해줬잖아라고 하면 정신적인 고통도 회복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저희 법원의 어떤 태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위자료를 추가로 지금 받으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저희가 지금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완전 피해 보상이 조치가 완벽하게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안 내거나 이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생활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누수로 인해서 내가 실제로 사용을 못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를 먼저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 되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거기서 사용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비는 조금 이제 다른 개념인데 관리비는 뭐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내용들이 이제 단지에 관련돼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임대료는 사실은 그 임대인 쪽에서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그냥 관리비 같은 임대 차임이나 관리비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부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손해의 범위에서 받아서 사실은 납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상계를 하시거나 공제를 하신다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임대 아파트이다 보니까 그 동호수 변경 이동 신청이 가능한데요. 네. 그 동호수 변경 이동 신청을 할 때 이제 이사비나 그런 부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임대인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갖다가 새로 수리를 해서 원래의 임차를 받았을 때의 상태, 즉 생활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상태로 만약에 저게 다시 회복이 된다면 어쨌든 임대인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 사이에 이제 손해를까지 이제 배상을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동호수를 이동하는 정상적인 어떤 건물이 다시 되었는데 내가 동호수를 이동하겠다 그러면 그 이사 비용은 우리 상담자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조금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그건 상황에 조금 좀 다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임대 목적물이 건물이 정상적인 상태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그로 인해서 내가 다른 동호수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누수 피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사비도 같이 청구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임차인 대표 회의가 지금 저희 아파트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런 부분은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요. 그것은 이제 그 집합건물법에 이제 관련된 이제 것인데 그 세대 아파트나 이런 그 집합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소유자 혹은 또 특정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같이 관리단을 이제 구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집합건물에서 규정하는 이제 관리단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보통 이제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임대 아파트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보통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가 이제 만약 그게 없다면 사실 그것을 구성을 하시는 것이 이제 맞게 됩니다. 다만 이제 임대인 자체는 여기는 이제 LH니까 소유자가 이제 그것을 구성하실 것은 아니고 임차인들이 그것을 같이 구성을 해서 실제로 거기서 거주하는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갖다 결정하시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저희가 이 사건을 언론에 보고했을 시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2차 피해도 혹시 있을까요? 언론에 보도를 했을 때요? 네, 언론에 보도를 했을 시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피해가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 언론에 보도 요청을 하신다고 해서 언론에서 그것을 보도하시는 것은 우리 임차인 분의 제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취재의 발단이 되어서 언론사에서 그것을 내용을 확인한 후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위의 정보를 제공을 하셔서 그 허위의 정보로 언론사가 거기에 대해서 속아서 그런 내용을 그대로 저걸 게시를 하게 됐다.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LH 쪽에서 그 사회적인 평가, 즉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내가 언론사를 속여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 때문에 LH에서 명예훼손이 되었다라면은 그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발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이런 실제로 이제 사실이 이제 존재를 하고 피해 사실을 갖다가 언론사에 제보를 해서 언론사가 이를 자신들이 자신의 책임의 하에 의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다라면 우리 상담자님께서 그 언론 보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지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게 침수 피해가 생활상 불편이 정말 꽤 클 텐데요. 마지막으로 뭐 조언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사시는 건물에서도 누수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우리가 공용 부분은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또 전용 부분은 실제 그 소유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긴 하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헷갈려 혼동하시는 이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다만 사실 임차인의 경우에서는 어쨌든 내가 이 건물에 정상적으로 살게 해줘야 될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공용 부분이든 사실 전유 부분이든 일단 임대인에게 그 피해를 갖다 보상을 청구를 하시고 임대인이 뭐 그것을 어떤 그 관리사무소와의 책임 부분에 따라서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차인께서 그 관여하실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그런 법률적인 조언을 바탕으로 좀 차근차근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은퇴하고 전원 생활을 원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집을 알아보던 중 아내 큰오빠가 좋은 매물이 있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지역 토박이인 손이처남의 말을 믿고 부모님께 집을 소개했고 얼마 전 집을 매매해 이사까지 마쳤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사를 하고 보니 손이처남의 말과는 달리 여기저기 하자도 있고 결정적으로 시세보다 1,000만 원가량이나 비싸게 구입했다는 것을 이웃 주민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손이처남은 집주인과 제 부모님까지 속이고 중간에서 1,000만 원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소개비로 300만 원까지 받았다는 사실인데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어 손이처남에게 따졌더니 좋은 매물 소개해줬더니 그런 걸 왜 따지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손이처남에 대한 실망감으로 아내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왜 그렇게 깐깐하게 구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며 계속 오빠만 두둔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내와도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고 이혼까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손이처남과의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손이처남의 행동을 두둔하는 아내분과 이렇게 좀 갈등을 빚다가 이혼까지 좀 결심을 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법률적인 어떤 내용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네. 민법 그 제 840조에서는 그 이혼의 원인으로 이제 6가지를 이제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사연과 이제 관련된 것은 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손이처남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이제 가족이긴 하지만 이제 직계 존속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손이처남과의 갈등이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 여기에는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은 이제 아닐 거고, 네. 그래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게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네, 다만 이제 주어진 사실관계로는 조금 이제 단정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건물의 주택의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얼마인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잠깐 이렇게 좀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고려가 좀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일단 비교적 가까운 배우자의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손위처남이 그 주택 매매 과정에서 사실상 상당 금액을 좀 가로챈 네, 것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배우자가 또 이를 두둔 해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손위처남이 일단 시세보다 좀 비싼 가격으로 소개를 했고 중간에 소개비도 가로채고 더군다나 이제 집에 하자도 있습니다. 이 손위처남에게 좀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까요? 네, 상담자님과 우리 그 상담님의 부모님을 속여서 시세보다 부동산을 이제 비싸게 거래를 하도록 하고 네. 지금 여기서 좀 안 좋은 것이 그 차익을 직접 매도인도 아닌 손위처남이 직접 가로챘다면 네. 이것은 이제 사람을 기망을 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이제 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일부 이제 뭐 그 재산상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뭐 가족 간에는 좀 처벌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상담자님이 이제 인척 정도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 경우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 친족상도로에 이게 네. 문제가 되는 것인데 사기죄는 대표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이 되는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친족상도례가 이제 무엇인지 조금 알아보면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발생한 범죄이면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외에 친족 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친족상도례의 이제 개념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상담자님의 부모님이시고 가해자는 우리 상담자님의 가해자는 네. 우리 상담자님의 네, 손위처남이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손위처남 사이에는 사돈지간이 네. 되실 뿐이지 친족 관계에는 사실상 존재하지가 네, 그렇죠. 않겠죠. 네. 그래서 다만 이제 가족에는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또 동거하시는 것으로 지금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친족상도례는 적용이 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고소 말고 뭐 사기죄 고소 말고는 뭐 민사소송 같은 건 좀 진행해 볼 수 있을 부분이 있을까요? 네, 민사소송은 당연히 네.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피해 손해를 입으신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하신다면 충분히 승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항목이 뭐 이 시세하고의 어떤 차익 지금 뭐 1,00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300만 원 이런 것들을 좀 돌려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지금 그 시세보다 비싸게 네. 구입을 해서 처남이 실제로 편취한 금액 또 그로 인해서 중개비에서 일부 가져간 300만 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직접적인 손해로 손해를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래 인해서 상대방이 알만한 다른 기회를 어떻게 놓쳤다든지 네. 또 그로 인해서 어떤 그 손해가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믿고 사실 믿는 마음에 내 부모님이 앞으로 살 집을 이렇게 소개를 받은 건데 굉장히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좀 조언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이러한 이제 전원주택인 경우에는 실제로 시세가 일정치가 않은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웃 주민의 이제 얘기로는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샀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또 이후 주변의 어떤 시세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또 그 차이가 또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꼼꼼히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좀 법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더 비싸게 산 걸 알았지만 또 과거 어떤 시세 또 그 인근 시세를 보니까 뭐 큰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좀 비싸게 산 것은 맞더라도 사기죄나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이제 이혼일지 그리고 또 이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일지를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좀 차근차근 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의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상속 지분 때문에 법원에 매매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어머니가 최근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치매 증상이 있으신 지 몇 년 됐는데 이제야 판정을 받았어요. 저와 동생 둘 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요양원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아파트로 충당하려고 해요. 때문에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어머니 이름으로 된 예적금 통장도 있는데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 제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생전에 미리 상속을 받거나 자산을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네, 홀로 계신 이제 부모님이 치매나 또 큰 병에 걸리면은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좀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경우에 성년 후견인 제도 많이 이용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제도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성년 후견인 제도는 그 정신적인 제약이 있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서 기존에 이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를 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본인 또는 친족, 검사 등의 정보에 따라서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 후견 당사자의 정신 상태를 확인을 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서 후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요. 선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 행위에 대리권, 동의권 등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또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후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상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머님이 치매 증상이 있다 보니까 이 성년 후견 제도를 좀 이용해 보고 싶은데 이게 신청을 하면은 대부분 좀 받아들여지나요? 네, 많은 경우 그 정신 감정을 통해서 의사 능력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통과가 이제 되는 편인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는 성년 후견 개시에 심판을 할 때 반드시 이제 본인의 의사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치매를 앓고 계시더라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후견인 선임을 반대하시는 경우도 그러니까 치매 있습니다. 증상이 그렇게 좀 심각하지 않고 경증인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에 또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네. 성년 후견인의 선임이 기각이 되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상담자님 경우에는 이 성년 후견 제도가 이렇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주택 매매라든지 아니면 어머니 명의의 지금 예적금 통장 관리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해질까요? 네, 특별히 아까 피성년 그 성년자가 이것에 대해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대를 하신다, 혹은 반대를 하신다 그래도 그것이 아직 이미 이제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정상적인 좀 의사 능력이 좀 결여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성년 후견 제도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후견인 선임이 되시면은 일단 그 후견 등기부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가 되고요. 심판문에 법원의 허가 사항이 상세히 이제 기재가 되는데. 따라서 이제 부동산 매매의 경우 법원에 허가되는데 이제 부동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추가적인 허가를 이제 필요로 합니다.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성년 후견 지정 시에 통장 관리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생분이랑 이제 합의가 돼서 뭔가 성년 후견인 신청에 좀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형제간에 좀 이런 것들도 좀 갈등이 있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성년 후견인으로 이제 가족의 한 사람을 이제 지정을 이제 할 때는 네.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게 되는 분들, 즉 이제 추정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의 전원에 모든 사람의 동의가 이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분들의 이제 동의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제출하라는 이제 보정 명령이라는 것을 이제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도 가족들의 동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최종적으로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닌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증상이 이제 좀 심각 정도에 따라서 성년 후견인 제도를 좀 이제 그 뭐 통과되거나 그런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법률적인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아들이 올해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꽤 성실하게 공부를 하고 축구를 좋아하는 다정한 아들이었는데요. 중학생이 된 뒤 말수가 적어지고 집에서도 혼자 방 안에만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춘기인가 싶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얼마 전 대들고 반항하기에 크게 혼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 아이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지속적으로 때려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 믿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사실이냐고 체근했더니 친구 한 명을 때린 건 맞는데 다른 아이가 계속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아이 휴대폰을 뺏어서 대화 내역 등을 보니 단체 채팅방에서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한 남학생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들에게 다른 친구 뺨을 때려라, 정강이를 발로 차라, 게임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를 흉내내라 등을 요구했더군요. 결론을 내보니 저희 아이도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문자 내역을 캡처해서 저장을 해뒀는데 저희 아이가 다른 친구를 때린 건 사실이어서 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곧 학폭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저희 아이도 시켜서 한 폭력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교내에서 일어난 일이라 녹음이나 영상 등 남아있는 증거는 없고 다른 친구들의 진술만이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친구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도 될까요? 참 사연을 보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 상담자님의 자녀분도 사실은 이 친구가 시켜서 다른 학생들에게 좀 물리적으로 폭력을 좀 행사한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학교 폭력 내가 이제 때리긴 했지만 가해자가 아니라 나도 좀 피해자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주장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건에서 우리 그 부모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아드님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지위에도 있고 또 동시에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가해자의 지위에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그 관련된 증거들을 모두 좀 제출을 하시면서 그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그 가해 학생을 몰려서 있는 이제 상황인데 지금 피해 사실을 갖다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서 우리 부모님께서도 학교폭력 그 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사실을 피해 사실을 본인의 피해 사실을 아마 주장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은 휴대폰에 대화 내역이 있기는 한데 나머지는 지금 다른 친구들의 진술이 많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직접 그 친구들에게 미리 연락을 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또 강요를 한다거나 좀 회유를 한다고 보일 경우에 오히려 좀 불이익이 좀 발생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물리적인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주로 관련자들 또 주변 사람 친구들의 진술에 이제 의존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지금 가해 학생이 우리 아드님과 같은 피해 학생 여러 명을 좀 양산을 했다면 피해 학생들이 아마 공동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다만 그 우리의 피해 사실을 또 그 입증하기 위해서 미리 다른 친구들에게 어떠한 진술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그 진술이 있더라도 그 진술의 어떤 신빙성이 좀 떨어지거나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한 진술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부탁에 의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뭐라도 좀 나서서 내가 내 아이의 좀 억울함이라든지 좀 이렇게 피해를 좀 줄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으실지 좀 조언을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신고가 되면은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고 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다른 좀 진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학생 같은 경우에 사실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걱정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서 조사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이제 걱정만 하시기보다는 또 이제 잘 좀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은 또 원하시는 결과가 좀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김배년 변호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